10여 명이 완전체로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전술입니다. 그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선수와 선수 간의 간격, 그것을 수비로 보면 수비 시스템이 되죠. 미드필드 공격 라인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은 바로 전술의 완성도가 높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경기는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여기서 또 착시로 자아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차례 결정적인 실점 위기. 우리 수비가 잘했다기보다는 실책에 의해서 골을 터뜨리지 못했던 상황. 완전히 빠졌습니다. 야, 이것도 또 결정적인 골 기회를. 이번에 진짜 먹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수비가 완전히 통과시켜주는 그런 문제. 지금 수비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또 수비 숫자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비가 계속해서 뚫리죠? 그래도 오늘 긍정적인 건 이강인의 키패스 그리고 오영규의 라인 브레이커 역할을 하면서 완벽한 골을 또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한국 대표 선수들 칭찬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서는 일단 이기면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죠? 챔피언리처럼 뭐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축하해야죠. 아니, 좋은 모습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뭐 브라질에게 5대0으로 지고 오늘 2골을 넣고 승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축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할 때는 이긴 경기이지만 아쉬움이 많은 그 전술적인 부분, 특히 수비에 대한 문제에 아쉬운 점을 짚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오늘 한국 축구 대표팀 파라과이와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지만 상암 경기장의 텅텅 빈 스타디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아쉽고 마음 아픈 기억으로 오랫동안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겁니다. 영상을 잡았는데 텅텅 빈 음악이 원래 저게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아마 축구사에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겠죠. 월드컵 본선에 앞서서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초청한 경기 1차전에서는 브라질에게 5대0으로 대패를 했지만 일본과 비긴 파라과이에는 2대0으로 이겼다. 기록을 남길 텐데 제가 역사가라면 거기 한 줄을 더 붙일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 역사상 137경기의 새로운 그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4만여 관중들이 그 관중석을 비운 그런 상황이었다. 왜? 바로 축구 행정의 무능과 부패 이런 부분과 또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던 행정에 대한 불만이 운동장을 비웠다. 뭐 이렇게 아마 기록을 남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구 경기 분석에서 가장 활용하는 두 개의 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량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정성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영상 분석이라는 것을 가용을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축구를 보셨다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할 겁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볼 점유율에서 우리가 58대 42로 앞섰습니다. 슈팅에서는 8대 7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정도 차이가 났죠. 유효 슈팅은 3대 1이었었는데 슈팅이 하나가 차이 났는데 우리가 실점할 수 있었던 상황은 전반전에 2개, 후반전에 3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7개 슈팅 중에 5개가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머리로 헤딩한 것이 크로스바를 넘겼고 또 프리킥이 골대를 때렸고 골대 때리는 건 유효 슈팅을 안 잡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단독 찬스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집중력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 숫자를 보면 8대 7, 실점 위기는 우리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패스 시도는 552개 대 300 지금 99개.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지금 330개를 했고 파라과이가 그리고 패스 성공은 한국은 488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결과는 그 정량적으로 보면 한국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정상적 시각에서 경기 평가를 한다 그러면 실점 위기는 우리가 많았다. 그러면 그 실점 위기의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역시 3백 그 중심으로 했던 수비에서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경기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했지만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실점 위기를 내준 것은 수비 시스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후반전이군요. 오영규 선수가 들어와서 저기네요. 이것도 좋았는데. 이것도 순자 패스가 들어갔던 거죠. 요거 줬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볼을 바운드가 컸어요. 근데 상대가 발을 높게 들어오니까 빨리 때려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거죠. 이강인 이 패스가 좋았죠. 오영규 뒷걸음 쳤다가 스타트하는데 아주 맞춰주는 그런 이강인의 그리고 골키퍼가 나갔을 때
아주 침착하게 벗기고 오영규 선수 골을 터뜨렸고 이강인과 오영규의 작품이었습니다. 오영규 선수는 출전 시간이 45분, 슈팅이 3개가 있었고 1개의 유효 슈팅인데 그것이 골이 됐던 것이죠. 득점과 4차례 경합 시도가 있었어요. 오영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움직임이 지금 히트맵을 보면 센터와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도 지금 짙게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활동폭이 넓은 게 오영규 선수의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러니까 완톱을 넣는 것보다 만약 투톱을 쓰게 되면 오영규 선수가 저렇게 휘젓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효과적인 공격의 맞아요. 역할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이강인 선수는 히트맵을 보면 운동량 전체를 놓고 오른쪽에 좀 짙게 나타납니다만 왼쪽 수비 진영부터 하프라인 쪽 그리고 공격의 터치라인 쪽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까지 이강인 선수가 그 패스 하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교체돼서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했다. 많은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선수의 지금 후반의 활약은 이강인은 22개 중에서 21개의 패스 성공이 있었고 그리고 1개 어시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오영규 선수는 A매치 6골을 터뜨리는 그런 기록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축구도 기록 스포츠입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에서 스포츠 기록 분석 학과에 제가 학과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축구가 가장 비과학적인 스포츠다라고 일각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축구 경기 결과가 승패가 가려지면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생성된 기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어 자체만 놓고 보면 그 경기를 정확히 읽지 못합니다만 2대0 한국 대표팀이 이겼지만 제가 분석했던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경기는 이겼지만 파라과이에게 우리가 실점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4차례나 5차례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기록을 남긴 뭐 사학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경기 분석한 기록원이 이 경기는 이겼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줄을 달아놓으면 그 경기를 좀 더 정확히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또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김민재 선수가 74개로 지금 뛴 11명 중에서 볼 터치 횟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경기를 지배할 때 수비 쪽에서 그 중앙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 아니라 측면 쪽에서는 왼쪽에서는 지금 센터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서의 그 플레이도 물론 세계적인 선수로 평가를 받지만 스토퍼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가운데 쪽에서는 우리가 측면 쪽에 그 역할을 하는데 볼이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지금 기록상으로 기록된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텐데. 박진섭 선수도 78개의 패스 그리고 이양범의 또 터치수가 62개. 자,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볼 터치가 많아서 아까 볼 제가 실했었잖아요. 인정은 몇 번 터치하는가? 빠른 공격을 못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뒤에서 공이 좀 나돌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돌려준 그 상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상으로 보면 저 볼을 지배했다고 보지만 실제로 경기를 본 시각에서 정정 분석을 하면 우리가 그 미드필드나 공격으로 가는 패스가 줄기가 간결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오영규 선수가 들어와서 후반전에 그런 플레이가 그 위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영규 선수의 본선에서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파괴력 있는 지금 다른 선수와 비교해서 지금 최전방에 있는 선수 중에서 오영규 선수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에 대한 전술적 가치에 대한 것은 지난번 미국 경기 끝나고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본선에 갈 거다. 오영규 선수를 전술적으로 잘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홍명보 감독의 포지션 변경, 특히 김민재 선수의 포지션 변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박진섭 선수의 역할도 좀 톡톡해 볼 수 있는데 박진섭 선수의 오늘 수비는 어땠을까요? 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대가 유효 슈팅이 많았었잖아요. 우리는 상대가 10개 슈팅 중에서 전반전에 2개 실점을 얻게 있었고 후반전에 3개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스코어에 취하는 것은 그것은 또 지난번 미국 경기 때처럼 착시 현상이다. 정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면서 수비에 대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 아닙니까? 그리고 수비는 1+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수와 선수 간의 어떤 그 협업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그 컴비 플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부족 현상이 지금 4차례 평가전 미국,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오늘 파라과이 경기까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 제가 지적했던 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3백을 모의고사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1, 2차 평가전을 지켜본 결과 몇 점 정도 생각을 하냐? 저는 높은 점수를 주질 않습니다. 오늘도 이겼지만 자, 첫째는 상대가 골을 못 넣더라도 10개의 슈팅 중에서 5차례의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2차례는 우리 실책성 패스 미스였고요. 골키퍼하고 잘못 줘가지고 겹치는 거, 그 다음에 또 패스하다 끊겨가지고 단독 찬스 났던 거, 이런 상황 자체를 놓고 3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겠죠. 이기긴 했죠. 한 골은 어부지리, 그리고 또 한 골은 이강인의 아주 적절한 패스, 그리고 오영규의 그 침투, 뭐 이런 것은 칭찬할 수 있었지만 그 경기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10차례 슈팅 중에서 5차례의 실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3백이 불안했다. 거기에 또 착시 현상에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은 아까 신 PD가 얘기했듯이 3백이 볼 터치 횟수가 많으니까 경기를 엄청 지배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정량 분석이 그 경기를 웅변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정량 분석과는 반하는 정성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참 좀 의문인 거는 일본과 파라과이 경기에서 파라과이가 보여줬던 그 경기력, 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경기에서는 파라과이의 그런 폭발적인 스피드라든가 네. 과감한 플레이들이 오늘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그 축구 경기력을 4개의 축을 갖고 얘기하죠. 신피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4가지. 체력, 또 뭐 있어요? 기술, 전술, 3가지 컴바인하죠. 그 다음에 4가지는 스포츠 사이콜로지가 발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심리적 요인, 경기 당일날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파라과이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축구가 강하다는 것은 뭐 다 알겠죠. 총력전을 경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과이에서 여기 오는데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까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오는 운동 생략적으로 선수들의 피로에 대한 사이클은 일본 경기 때보다 우리 경기 때가 심했다. 네네. 근데 전반전에는 우리 수비 실책 2번의 피자로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후반전에는 파라과이가 다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완전히 만들었는데 텅 빈 골문에 헤딩슛 잘못했고 차 넣다가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신 PD 질문했던 것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이기고자는 아마 의지가 강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 결과가 어찌됐든 2대 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었을 텐데 2대 0이라는 스코어에 가장 큰 승인 하나만 좀 뽑는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 승희는 운이 좋았다. 우리가 실점 위기가 더 많았는데 상대 골을 못 넣었다. 또 운이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의 가장 중요한 지금 2골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첫 골이죠. 네네. 그것은 상대의 알론소 선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터치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걷어내려고 그러다 완벽하게 우리 엄지성 선수의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여겨서 보고 칭찬할 수 있던 것은 두 번째 골이죠. 이강인의 침투 패스 그리고 상대 수비가 옵사이드 트래블스기에서 밀고 나오는데 그 라인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옵사이드 함정에 빠지지 않은 그 상황을 만들었던 오영기의 활약. 그것은 완벽한 골이었거든요. 그 한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입니다. 골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의 이 전술이 있겠죠, 분명히. 잘한 전술은 뭐가 있을까요? 홍명보의 전술, 잘한 부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얘기할 건 없는데, 오늘 센터백에 예를 들어서 김민재를 누구든지 다 중앙에 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에다 놨잖아요. 그런 실험을 해서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서는 실책을 범하면 그걸 완전히 골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재를 왼쪽에 스토퍼라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3백에 한쪽에 측면 쪽으로 자리 이동시킨 것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해서 이강인이가 오영규 선수와 만든 두 번째 골.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제가 이겼으니까 좀 부담 없이 또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국 축구가 저는 정몽규 회장의 집행부가 월드컵에 지금 목표라고 있는 것이 정확히 저는 알지 못해요.
어떤 때 가끔 보면 뭐 8강의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그것이 선언을 한 건지도 뭐 잘 모르겠고요. 한국 축구의 지금 홍명보 감독은 첫 번째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월드컵에, 다가오는 월드컵에 한국 축구는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단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포트에 있는 팀이 어느 팀이 되더라도 그 팀과는 우리가 승점을 최소한 1점이라도 벌면 성공이니까. 그리고 2포트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3포트, 4포트에서 오는 팀인데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권은 지금 8장, 8.5장 했는데 이제 날아가서 이제 8.5장, 그러니까 8나라가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시아 대륙을 빼서 놓고 본다면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 팀들이 오면 오히려 한국이 1차 라운드를 통과하기가 그렇게 넉넉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대 팀들에 대한 체력적인 부분이나 전술적인 것을 그리고 또 이런 평가전을 상대를 선택을 해서 경기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 맵이 나와야 돼요. 그 디테일을 갖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감독 그러면 헤드 코치가 있고 또 제가 매니저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감독은 이제는 그런 맵을 작성을 해서 상대할 팀과 그리고 또 2그룹 그냥 3포트, 4포트에 있는 팀과도 또 실제적인 경기를 해서 공격에 대한 전술이 다르잖아요. 공격에 대한 그 전술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국민들이 다 왜 불만을 갖고 있겠습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듯이 하고 실언이 계속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대표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거는 팬들만 그렇겠습니까?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 단계에 홍명보 감독의 숙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이 공부 못하는 친구가 벼락치기해서 서울대 갈 수는 없듯이 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마침표를 안 하고 점점점 하겠습니다. 네. 참,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또 있어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프로팀 라커룸을 이제 좀 들어간 적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렇죠. 구단과 이제 감독들의 허락하에 라커룸에 들어간 적들이 있는데, 라커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독들이,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짜놓은 전술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전술 노트가, 라커룸 입구 앞에 뭐 10장, 뭐 15장이 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세트피스를 어떻게 하겠다, 공격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 수비 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전술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라커룸에는 그런 전술 노트가 있는지 또는 전술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볼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A가 B에게 주면 B가 그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과 브라질 경기, 그건 안 봐도 딱이에요. 브라질을 압도할 수 있는 건 브라질은, 예를 들어 수비할 때, 일본은 볼을 A가 가지면 B, C, D가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생긴 자리에 또 D, E, F가 또 그 자리를 바꾸면서, 볼을 갖고 있는 선수의 선택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볼 줄 곳이 많아지죠. 그리고 수비에 대한 결정적인 구멍이 생기면 거기를 공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딱 2차례 있었어요. 그 2차례가 오영규 선수에게 골이 만들었던 장면, 그리고 후반전 교체 때 오영규의 또 3점 패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한 선수와 볼을 주고받는데 오영규가 빈 곳을 파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런 패턴. 그래서 그러한 경기에 우리가 키 패스가 지금 평가할 때 기준에 하나에 들어와 있잖아요. 항목으로. 3자 패스나 이런 것을 저희는 그 경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전술에 대한 완성도나 전술적인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홍명보 감독을 미워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것은 첫째, 일단은 오늘 운동장이 텅텅 빈 운동장을 통해서 왜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우선 저는 제일 급하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첫 번째 숙제를 해결하는데 대안은 있느냐? 저는 대안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거스포엣 감독이 전북팀을 맡아서 몇 개월 만에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행정전문가라면, 제가 축구협회에서 행정전문가라면
이미 문체부에서 27가지 비위 중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공정성과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그것은 정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시정을 했을 텐데 늦다고 생각하는 순간의 결정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공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경기에서도 과거에 월드컵을 제가 방송을 워낙 오래 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스타팅 멤버가 이렇게 공개가 더딘 것은 처음 봤어요. 축구협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만약에 한국과 파라과이 경기 하잖아요, 브라질. 그러면 선수의 그 대표 선수 명단, 그리고 최소한의 신장, 체중, 그리고 A매치 출전 기록, 이런 것들이 다 기표가 되어 있는 것을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팀에 대한 그 자료들을 주죠. 왜 그렇게 할까요? 축구협회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미디어는 중간 구매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도를 해야 얘기거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축구를 배우가 누군지를 알고 보는 것이 더 재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못해요. 축구협회 직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신문선의 꼴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 축구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 함께 걸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된 축구인들은 축구의 민주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주인공은 축구인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축구협회에 정부 지원금 성격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의 주인은 볼을 찬 축구인들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 변혁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죠. 여러분들을 보고 축구를 위해서 찬조하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신문선의 꼴이에요. 구독이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연결이 되고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축구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옳지 못한 판단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올곧은 목소리를 혼자 사는 것보단 1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하면 그것이 변화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일단 이긴 거는 축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원에 저는 보답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메가라이브 스트리밍 이 기구를 갖고 한결 좀 개선된 방송을 갖고 여러분들과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